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전주의에 대해서, 그리스 고전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미술사에서 그리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리스에서 고전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게 되었고, 그게 서양 미술사 전반을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고전주의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가 다른 화풍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좀 많이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예술을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의 어떤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철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크게 세 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중에서 제일 중요도가 높은 두 사람은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은 뒤에 가면은 중세 예술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로 이 둘의 차이가 훗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자, 하지만은 우리는 일단은 먼저 플라톤을 보기 전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너 자신을 알라. 옛날에 그 심영래 씨가 그 코미디로 이제 사용했었던 그런 문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문구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여러 명의 후보가 있는데 뭐 소크라테스, 뭐 헤라클레이토스, 뭐 피타고라스 등등 뭐 한 6명 정도가 이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뭐 알 수는 없죠. 하지만은 꼭 그게 꼭 또 누가 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게,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에 담긴 문구의 의미, 그게 좀 더 중요하겠죠. 이거를 알려면은 다른 문구를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당시 그리스에는 델포이 3대 지혜라고 해서 크게 3개의 문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이고, 두 번째는 지나침이 없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3개의 격언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었죠. 이 3개를 갖다가 조합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 결론이 하나 나게 되죠. 모든 문제의 해법은 나 자신에게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먼저 나를 알고 매사에 지나침이 없게 행동하고 내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면 명심해야 된다. 뭐 대충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전해준 지혜다. 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나 자신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영혼을 제대로 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어떤 본질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태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은 뭐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자, 우리가 일단 경험적으로 사람을 딱 보게 되면은 맨 처음 보이는 게 뭐냐면 요 몸뚱아리가 먼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육체가 먼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육체는 항상 뭐 하느냐? 변화한다는 거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늙어가고 있고, 그게 10년, 20년 쌓이게 되면은 완전 뭐 외모를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주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찾느냐? 변치 않는 가치를 찾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자연주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은 이거였어요. 자, 세상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요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쪽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제논 같은 철학자들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집중을 하게 되죠. 그걸 상징하는 각각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말을 했죠. 흐르는 강물에 2번 발을 담을 수 없다. 왜? 변했으니까. 제노는 이 말을 했죠.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를 해요. 거북이가 좀 더 앞에 있었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누가 이긴다? 거북이가 이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방점을 두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연주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자연물에다가 주로 놓고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인간에다가 적용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도 변하는 존재인가,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절대주의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의 육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요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소크라테스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영혼이 있고, 그런 다음에 변하는 부분으로서 육체가 있다. 요렇게 나누게 되는 거지. 이걸 보고 심신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뒤에 가면 플라톤이 요거를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통합을, 그러니까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통합을 시키게 되는데, 일단 소크라테스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따르면은 인간이 나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 육체는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항상 뭐 하는 거니까, 변하는 거니까 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규칙이자 본질이자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영혼이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나 자신을 알려면은 내 육체를 아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고, 뭐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영혼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신의 영혼을 잘 이해할 수만 있으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선한 것은 무엇이며 악한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무지라고 하는 게 알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 대한 무지를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자, 우리는 보통 뭐 중독자들을 보고 뭐 의지가 부족하고 뭐 정신력이 나약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이에요. 영혼을 잘 이해하고 영혼의 선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코올 중독이 나쁘다라고 하는 걸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이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인즉슨 진정으로 아는 자는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간단한 거지. 여러분이 공부가 하기 싫은 이유는 무엇이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온몸으로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운동을 해야 된다. 매일같이 말은 하고 있지만 안 하잖아요. 그죠?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에 따르면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절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 무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알겠죠? 자, 소크라테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설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렸냐면, 대화법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무지를 조금 깨닫게 하는 방식? 그런 거를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당시 아테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를 좀 끔찍하게 짜증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오죽하면 별명이 등에, 소나 말 근처에 있는 파리 같은 거잖아요. 그런 별명까지 생기게 되죠. 그 파리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 우리 집에 파리 들어온다라고 해서 나한테 뭐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귀찮지. 어떻게 해서는 잡아 죽이고 싶고 어떻게 해서는 없애버리고 싶고, 그게 파리 같은 존재잖아. 그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딱 파리하고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짜증났다는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짜증이 났느냐? 대답하기 힘든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그 말을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가지고 상대방이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자,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아포리아라고 불러요. 아포리아.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가지고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어떤 벽에 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대답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죠. 왜냐면 내가 거기서 말을 하게 되면은 모순이 생기게 되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는 뭘 알게 되느냐?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뭐 시장이나 그런 데 가서 맨날마다 이런 질문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소크라테스한테 뭐 도전장을 던지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짜증이 많이 나고 그랬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죠. 자, 하지만은 이 아포리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를 알아야 되니 그게 무엇이냐?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포리아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막다른 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삶의 시작?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겠죠. 자, 그것을 깨우쳐 주는 사람이 누구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또 소크라테스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아테네의 국력이 정점에 서 있던 시절이에요.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방 짜증나게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됐어. 그렇겠지. 뭐 돈이 많으니까 뭐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겠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좀 문제가 생겼던 게 언제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지고 나서예요. 자,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고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서 30년 가까운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 아테네는 스파르타한테 패하게 됩니다. 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꾸 짜증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요 시점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재판에 넘어가게 됩니다. 죄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아테네의 신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죄목을 이제 가지고 어디냐 법정에 서게 되죠. 자, 원래는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 사람은 또 법정에서 또 말로 이제 말빨로 또 이제 뭐 사람들한테 뭐 무지를 깨우쳐 주겠다고 뭐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그 자크 루이 다비드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요 그림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알아야겠지. 많은 제자들과 친구들이 소크라테스한테 도망치라고 권하게 돼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 사람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철학적 신념 때문에 그래요. 자, 가봐요. 어떤 의미인 거냐면, 자, 인간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영혼만이 인간의 본질인 것이고 육체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영혼은 육체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 본질이 이 껍데기로 인해서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오게 돼요.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 것인가? 확실한 거는 이 육체가 이 영혼이 진리를 추구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지.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영혼이 육체에게서 벗어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어요?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뭐. 죽어야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탈옥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죽음의 순간이 굉장히 좀 행복한 그런 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소크라테스의 기본적인 철학적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철학의 내용은 나중에 플라톤에 의해서 훨씬 더 발전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음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예술에 끼치게 되는 영향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